실버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배우자나 자녀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이미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참고 지나갔습니다. 아니면 화가 나서 쏟아냈다가 관계만 더 틀어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참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속으로만 사귀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답답함 저도 압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참고 배려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화를 위해, 관계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키셨습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은 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슴 한편에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과하게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자책감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시작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어떤 시작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 진짜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에게 집안일 분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당신은 왜 항상 이래?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즉시 방어막을 칩니다. 반발합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서로 편해지려고 꺼내는 거예요.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집안일을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화의 성패는 첫 문장에서 결정됩니다. 관계를 여는 황금 첫 문장이 있고 관계를 닫아버리는 위험한 첫 문장이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품위 있게 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함부로 말하지도 마십시오. 품위를 지키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도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첫 문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여는 황금 첫 문장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첫 문장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말을 다르게 시작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가 최근 들어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불만들이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식탁을 어지럽히는 것, 밤에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놓는 것, 약속 시간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쌓이니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지금까지 40년을 잘 참았으면서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나한테 불만이 그렇게 많았어? 라며 서운해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고민 끝에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서로 편해지려고 꺼내는 거예요. 우리 더 오래 좋은 관계로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배우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방어적인 태도 대신 경청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0년간 쌓였던 불만이 단 한 번의 대화로 풀렸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문장이었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필요한 말이라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까지 생깁니다. 이 얘기는 서로 편해지려고 꺼내는 거예요. 이 문장이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실천하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낍니다.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왜 이 문장이 효과적일까요? 첫째, 이 문장은 대화의 목적을 먼저 밝힙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의도를 모를 때 불안해합니다. 특히 불편한 주제를 꺼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려는 거지? 이런 불안감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서로 편해지려고라는 목적을 먼저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안심합니다. 아, 나를 탓하려는 게 아니구나. 우리 관계를 개선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이 문장은 함께라는 감각을 만듭니다. 서로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일방적인 지적이 아닙니다. 함께 편해지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대화를 너 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만듭니다. 셋째, 이 문장은 긍정적 미래를 제시합니다. 편해지려고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려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더 좋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지적받으면 방어하지만 미래를 제안받으면 동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함으로써 공동체를 만든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전쟁터가 될 수도 안식처가 될 수도 있다. 관계는 말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김 선생님은 첫 문장으로 40년 관계의 안식처를 지켰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도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이 얘기는 서로 편해지려고 꺼내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지키는 문턱이 됩니다. 박 여사님은 63세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늘 아쉬웠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딸이 집에 올 때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은 와서도 TV만 보거나 자기 방에만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되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엄마는 왜 그렇게 간섭이 심해? 라는 말을 들을까봐,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라는 핀잔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대신 요즘 애들은 왜 그러니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푸념했습니다. 어느 명절, 박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딸이 또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박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내 느낀 걸 먼저 말해도 될까? 내가 스마트폰 보는 걸 탓하려는 건 아니야. 다만 엄마는 이렇게 자주 못 보니까 내 얼굴 좀 보고 얘기하고 싶더라. 엄마가 이기적인가? 딸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생각이 없었네요. 미안해요.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분쟁 지역에서 갈등 해결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진짜 이유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비난의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너는 이기적이야. 이런 표현들은 모두 내 감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하거나 반격합니다. 반대로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내가 느낀 걸 먼저 말해도 될까요? 이 문장은 비폭력 대화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관계를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문장은 허락을 구합니다. 말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에게 듣겠다는 동의를 먼저 구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큽니다. 사람들은 강요받으면 저항하지만 선택권이 있으면 열립니다. 말해도 될까? 라는 질문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문장은 주관성을 인정합니다. 내가 느낀 거리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객관적 진실이 아닙니다. 내주관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나를 무시해. 이것은 상대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 이것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 문장은 먼저라는 시간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말해도 될까요? 에서 먼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 여사님은 자신의 서운함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딸을 배려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말하는 것을 나약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내가 느낀 걸 말해도 될까요? 이 문장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올해 69세입니다. 40년을 직장 생활로 보내고 은퇴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어려운 것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최근 들어 불편해졌습니다. 친구는 약속을 자주 잊었습니다. 약속 당일에 미안, 오늘 못 갈 것 같아라는 문자를 보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서너 번 반복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나?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우정입니다. 이 정도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이 선생님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나? 이건 자네를 탓하려는 말은 아니야. 다만 내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 친구는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이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취소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그 약속을 기다렸는지. 친구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무심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40년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1970년대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의 내용 자체는 전체 메시지의 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는 어조 38%와 비언어적 신호 55%였습니다. 하지만 대면 대화가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화나 문자에서는 어조와 비언어적 신호가 제한적입니다. 그럴 때는 말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건 당신을 탓하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문장은 바로 그 의도를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장이 필요할까요? 첫째, 사람들은 비난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중요해집니다. 평생 쌓아온 자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편한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첫 반응은 나를 비난하는구나입니다. 그러면 즉시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변명하거나 반격하거나 관계를 단절합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라고 먼저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기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안심하게 됩니다. 둘째, 이 문장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탓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잘못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지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변화합니다. 비난받는다고 느낄 때는 고집을 부립니다. 셋째, 이 문장은 관계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선생님이 친구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친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내 우정이 위협받지 않는구나.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하기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선생님은 약속 취소가 상처였다는 것을 말했지만 친구를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탓하려는 게 아니다는 한 문장으로 진실과 배려를 동시에 지켰습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참을 수도 없습니다. 해답은 탓하지 않으면서 말하기입니다. 이건 당신을 탓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이 진실과 관계 둘 다를 지키는 다리가 됩니다. 최 여사님은 65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일주일에 사흘은 손자를 봐줍니다.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보여줬습니다. 식사 예절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요즘 세대는 다 저렇게 키우는 건가? 내가 꼰대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식사 중에 계속 TV를 보려고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래? 나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어. 우리 아들 키울 때도 실수가 많았지. 그래서 이게 꼭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식사 예절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며느리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진지하게 최 여사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균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그 기대를 저버릴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방어적이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먼저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집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심리적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 문장은 바로 그 심리적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니 우리 함께 배워가자는 제안입니다. 이 문장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 이 문장은 겸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와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것은 상하 관계입니다. 나도 불완전하지만 같이 생각해보자. 이것은 수평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상하 관계에서는 저항하지만 수평 관계에서는 협력합니다. 둘째, 이 문장은 함께의 여정을 제안합니다.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요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답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자는 초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모와 자식, 선생과 제자, 이런 관계에는 암묵적인 위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그 위계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배워가는 동반자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셋째, 이 문장은 열린 결말을 남깁니다. 같이 생각해보자는 정답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화를 통해 함께 답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함께 진리를 찾아간다. 최 여사님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함을 주장했다면 충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니 대화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지혜가 쌓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 문장은 지혜와 겸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말하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68세입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후배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10살이지만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사업도 했고 어려울 때 서로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배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후배가 사업상 부정직한 방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형님도 너무 고지식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 우정입니다. 하지만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딱 잘라 말하면 후배가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라며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 선생님은 후배를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관계가 소중해서 하는 말이다. 30년을 함께 해온 사이니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후배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계속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후배가 그 길로 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후배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후배는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소중해서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후배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30년 우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1980년대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부부의 대화를 녹화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5분간의 대화만으로 그 부부가 5년 후에도 함께 있을지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가트맨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긍정 예금이었습니다. 관계를 은행 계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칭찬, 감사,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은 관계에 예금하는 것입니다. 비난, 무시, 경멸, 이런 것들은 관계에서 출금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편한 말을 하기 전에 충분한 긍정 예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파산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소중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이 문장은 바로 그 긍정 예금입니다. 불편한 말을 하기 전에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먼저 예금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관계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문장은 관계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관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소중해서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집니다. 둘째, 이 문장은 말의 동기를 밝힙니다. 왜 불편한 얘기를 하는가?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해석을 바꿉니다. 같은 말이라도 나를 공격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걱정하는구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이 문장은 미래 지향입니다.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미래의 관계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 대화에는 방어적이지만 미래 지향적 대화에는 협력적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정 선생님은 30년 우정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진짜 우정은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단, 관계가 소중해서라는 전제와 함께 평생을 함께한 사람일수록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이 말로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관계가 소중하다면 침묵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이 관계가 소중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으로 진실과 관계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70세입니다. 배우자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약 먹었어? 외출할 때 마스크 챙겨. 현관문 잠갔어? 매일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여전히 약을 빼먹고 마스크를 안 챙기고 현관문을 열어둡니다.
한 선생님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왜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해? 도대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순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배우자는 당신도 옛날 얘기 100번씩 반복하잖아. 나만 그래?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날 저녁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 선생님은 후회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해리 할로는 원숭이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적 처벌의 역효과입니다. 할로는 발견했습니다. 같은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원숭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처벌자를 회피합니다. 행동은 그대로인데 숨기기만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라는 말은 일종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피합니다. 당신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2000년대 신경과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같은 비난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뇌의 특정 부위가 둔감해집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탈감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문장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문장은 과거를 무기로 삼습니다. 몇 번을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여러 번 실패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너는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낄 때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기합니다. 어차피 나는 못하는데 뭐하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둘째, 이 문장은 권력 관계를 만듭니다. 내가 말했어에서 내가는 권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는 사람, 너는 들어야 하는 사람. 이런 상하 관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부부, 친구, 동료, 이런 관계는 본질적으로 수평 관계입니다. 권위를 주장하는 순간 관계는 왜곡됩니다. 셋째, 이 문장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적 질문입니다. 답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말했어? 라고 물을 때 상대가 3번요라고 답하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행동인데 이 문장은 행동 변화를 돕지 못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폭력이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은 50년 동반자에게 의도치 않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 대신 오늘은 약 챙겼어? 내가 챙겨줄까? 라고 말해보십시오. 횟수를 세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관심입니다. 윤 여사님은 66세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남편과 둘이 삽니다. 최근 남편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식단 관리와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래 과자를 먹고 운동은 빼먹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고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 과자를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건강 나빠진 게 누구 탓이야.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식사 준비하는데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내 노력을 무시해? 남편은 반발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먹고 싶은 게 있지. 당신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날 이후 남편은 더 몰래 먹었고 윤 여사님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학생을 연구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는 똑똑해라고 칭찬한 그룹과 너는 열심히 했어라고 칭찬한 그룹의 차이였습니다. 너는 똑똑해라고 들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실패하면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는 열심히 했어라고 들은 학생들은 도전했습니다. 실패해도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 문장은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문장은 사람과 행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만듭니다. 과자를 먹은 것이 건강에 안 좋아. 이것은 행동에 대한 지적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것은 사람에 대한 비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비난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지적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문장은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는 모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양방향입니다. 남편이 과자를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엄격했거나 남편의 욕구를 무시했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문장은 변화의 가능성을 닫습니다. 잘못했다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으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판단해야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 윤 여사님이 판단한 것은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자를 먹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답답합니다. 특히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로울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못했어라는 말은 상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완고하게 만듭니다. 이 행동이 걱정돼.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해보십시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행동을 함께 고민하십시오. 장 선생님은 72세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했고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은퇴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자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손자의 공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거나 대충 매내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장 선생님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야, 내 말 좀 들어봐.
할아버지가 몇십 년을 살아봐서 하는 말이야. 내 나이 때 나도 그랬는데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야. 지금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고생해. 손자는 짜증을 냈습니다. 할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은 할아버지 때랑 달라요. 할아버지는 제 생각을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날 이후 손자는 할아버지를 더 피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 심리학자 쿠르트 레비는 게이트키퍼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는 문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비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식습관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당시 전쟁 중이어서 고기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레비는 두 가지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영양학 전문가가 강의했습니다. 간과 콩팥 같은 부위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서로 토론하게 했습니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보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강의를 들은 그룹은 3%만 실제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토론한 그룹은 32%가 바꿨습니다. 무려 10배 차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이 문장은 바로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장은 역효과를 낼까요? 첫째, 이 문장은 명령입니다. 들어봐는 요청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저항을 만듭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령받으면 본능적으로 반발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세대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명령은 존중의 반대입니다. 둘째, 이 문장은 일방향성을 전제합니다. 내 말을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나는 말하는 사람, 너는 듣는 사람. 이렇게 역할이 고정됩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는 쌍방향입니다.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합니다. 나도 듣고 너도 듣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셋째, 이 문장은 듣지 않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는 너는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가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나 듣고 있었는데요. 라고 반발하거나 아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입이 하나, 귀가 둘 있다. 말하기에 2배로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장 선생님은 평생 가르친 분입니다.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손자와의 관계에서는 듣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인생의 지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시작하면 상대의 귀는 닫힙니다. 대신 내 생각이 궁금한데 들려줄래? 라고 물어보십시오. 먼저 들으면 상대도 듣습니다. 그것이 진짜 대화입니다. 송 여사님과 김 여사님은 65세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둘 다 배우자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은퇴 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송 여사님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소파에만 앉아 있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잖아.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나도 평생 이랬어. 이제 좀 쉬면 안 돼? 그날 이후 부부 사이는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더 소파에만 있었고 송 여사님은 더 불만이 쌓였습니다. 같은 시기 김 여사님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여보, 내가 느낀 걸 말해도 될까요? 이건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가 소중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집안일을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 얘기는 서로 편해지려고 꺼내는 거예요. 남편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생각이 없었네.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집안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시작이 달랐고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1980년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프레이밍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질문 1, 이 수술을 받으면 90%가 생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 2, 이 수술을 받으면 10%가 사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객관적 사실은 같습니다. 90% 생존은 10% 사망.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질문 1에는 82%가 수술을 선택했고 질문 2에는 54%만 선택했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왜 맨날 집안일을 안 해? 이것은 부정적 프레이밍입니다. 우리 같이 집안일을 나눠보면 어떨까? 이것은 긍정적 프레이밍입니다. 송 여사님은 부정적 프레이밍을 썼고 김 여사님은 긍정적 프레이밍을 썼습니다. 같은 문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입니다. 왜 시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시작은 대화의 문턱을 만듭니다. 문턱이 높으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문턱이 낮으면 쉽게 들어갑니다. 당신은 왜? 로 시작하면 문턱이 높습니다. 상대는 또 잔소리구나. 나를 비난하려는구나 하고 방어벽을 칩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문이 닫힙니다. 내가 느낀 걸 로 시작하면 문턱이 낮습니다. 상대는 무슨 얘기지? 들어볼까 하고 마음을 엽니다. 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둘째, 시작은 대화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첫 문장이 공격적이면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첫 문장이 협력적이면 대화는 해결이 됩니다. 송 여사님의 첫 문장은 당신은 왜였습니다. 이것은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방어했고 대화는 싸움으로 갔습니다. 김 여사님의 첫 문장은 내가 느낀 거리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경청했고 대화는 해결로 갔습니다. 셋째, 시작은 관계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첫 문장으로 상대는 이 대화가 관계를 개선할지 악화시킬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나쁜 시작은 불안을 만듭니다. 이 대화가 끝나면 우리 관계는 더 나빠질 거야. 이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회피하거나 방어합니다. 좋은 시작은 안전을 만듭니다. 이 대화가 끝나면 우리 관계는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가 듭니다. 그래서 열리고 협력합니다. 라오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어느 방향인지가 목적지를 결정한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장이라는 한 걸음이 관계의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송 여사님과 김 여사님은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첫 걸음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말하느냐, 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같은 불만이라도 당신은 왜로 시작하면 싸움이 되고 내가 느낀 걸로 시작하면 대화가 됩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내 말 좀 들어봐로 시작하면 거부되고 내 생각은 어때? 로 시작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첫 문장은 대화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품위 있는 말하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참아오셨습니까? 배우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 자식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던 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킨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아. 내가 참지 뭐. 나 하나 참으면 평화로우니까. 나이 먹고 무슨 불평을 해?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은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응어리로 쌓였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혹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단순히 스트레스 차원이 아닙니다. 억압된 감정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을 함부로 폭발시키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답입니까? 바로 품위 있게 말하기입니다. 참지도 말고 폭발하지도 말고 품위 있게 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방법,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마음을 전달하는 기술, 화내지 않고도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 비밀은 모두 첫 문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품위는 침묵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품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할 말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가 품위입니다. 이 얘기는 서로 편해지려고 꺼내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걸 먼저 말해도 될까요? 이건 당신을 탓하려는 말은 아니에요.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 관계가 소중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이 5문장이 여러분의 대화를 바꿀 것입니다. 이 문장들로 시작하면 어떤 불편한 진실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3문장은 피하십시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이 문장들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대화를 싸움으로 만듭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행동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곧 행동이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되 할 말을 참지도 말라. 다만 방식을 가려 말하라.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품위 있게 관계를 지키며 할 말을 다 하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하지만 첫 문장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이 얘기는 서로 편해지려고 꺼내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대화는 달라질 것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한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평생을 참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싸우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할 말은 하되 관계를 지키는 사람, 진실을 말하되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화내지 않고도 상대를 움직이는 사람,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여러분의 말이 사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오늘 되세요. 실버인생 라디오였습니다.